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윤석열 피청구인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중에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시를 받고 구금 장소를 확인하러 갔다는 방첩사 간부의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헌법재판소에서 7차, 8차 탄핵 심판 변론기일 열리고요. 또 오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도 열립니다. 이번 주가 또 헌법재판소 상황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출근길 함께하고 싶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월요일 지난주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를 전망하는 먼데 이 뉴스 코너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데 이 뉴스 공식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인상 깊으셨던 이슈랑 또 이번 주 기대되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전 세계적으로 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는 미국 거다 사실상 이런 주장을 하고 거기서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른 데로 막 강제 이주시킬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이제 은근슬쩍 좀 들어오면서 우리는 두 국가 해법도 있고 좀 이렇게 화해를 시킬 거야. 좀 이렇게 접근했다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이제 편을 드는 거냐. 그렇죠. 이렇게 좀 의심을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그렇게 해서 가자지구에서 리조트 개발을 하는 거냐. 이런 의구심. 그리고 이게 중동 정세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뜨거웠고. 매우 뜨겁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의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또 이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야, 이 미국에다가 일본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더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이 다 일면이 그건데 이제 우리는 그런데 이제 어떤 논쟁을 하느냐. 이 요원이냐, 이 의원이냐, 인원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걸 따지는 이제 한 주였기 때문에 인상 깊은 뉴스였습니다. 인원이냐, 요원이냐, 뭐 의원이냐, 야 이게 뭐냐. 네, 상당히 이제 인상 깊었습니다. 말씀처럼 정말 전 세계가 이제 트럼프 이제 집권하면서 상당히 미국을 바라보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초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영 다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그 부분이 참 눈에 띄었다 이 말이네요. 이번 주도 또 그 뉴스가 또 계속 나오겠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측에 이제 뭐 이 증인들 그다음에 뭐 변호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이제 제기한 문제가 이제 탄핵 공작설 이런 거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지난주에 이제 등장한 이제 증인들 중에 국회 측 증인들 중에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곽정근 전 특수전 사령관 이런 분들의 이제 증언이 믿을 수가 없는 증언이 됐다 이제는. 그래서 증언 내용이 바뀌고 또 메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의심스러운 메모이다 이런 주장들을 펴면서 그래서 근본부터 지금 이 내란 그리고 탄핵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도 그런 주장을 이제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면 과연 흔들린 게 맞는 거냐 맞긴 한 거냐. 그러니까 탄핵 공작설 그 부분.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흔들린 게 맞긴 한 거냐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홍장원 1차장의 메모에 관련돼서는 윤석열 측에서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요. 이 메모가 애초에
홍장원 1차장이 막 이렇게 썼다가 그거를 글씨를 못 알아보겠는 어떤 그런 지경이어서 다시 정설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원본 메모는 버렸네요. 이제 이런 것이고 그렇죠. 이 정설을 했다고 하는 게 그러면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군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한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음모론인데 이거는 이 정설을 했다고 하는 글씨체가 이게 이 야당 국회의원 글씨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적은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정치인, 특히 야당의 국회의원이 적었다 이 말인가요?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홍장원 1차장이 그 탄핵 심판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 명단 14명 적혀 있는 이 명단을 제가 꾸며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명단에 적힌 사람들이 정말 이제 꾸며낸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가공의 인물들을 막 채워 넣어 가지고 네. 윤석열을 모함하려고 이 야당과 뭐 반국가 세력들이 꾸민 일이어야겠죠. 지금 윤석열 측 주장대로라면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야 예. 될 텐데 지금 검찰 수사 내용이라든지 또 요것들을 취재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홍장원 1차장 측 메모에 등장하는 사람들 요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방첩사령관 당시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걸 적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방첩사에서 요 명단을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공유했을 거 아닙니까? 전파하기 위해서. 네. 근데 방첩사령관이 불러줄 때 옆에서 방첩사 내부에서 들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네. 데도 알려줘야 되니까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데 알려줘야 되니까 요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 요거를 공유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들은 사람들이 다 이걸 검찰 가가지고 요런 명단을 우리가 공유했거나 또 내가 들었습니다. 진술을 했는데 이 내용이 홍장원 1차장이 메모에 적은 명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크로스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홍장원 1차장의 메모가 조작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기에 예. 이거는 탄핵 공작설이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곽종근 전 이 특전사령관의 발언 문제는 왜 처음에 이 인원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 검찰 가서 진술할 때 그리고 이 탄핵 심판 와서 얘기할 때 왜 인원, 요원, 의원 이게 왜 다 네. 다르냐. 그래서 애초에 얘기한 거는 인원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요 인원이라고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원이라는 말 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네. 내가 다른 얘기했는데 당신이 잘못 들었거나 그렇죠. 등등의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원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바로 직후에 본인이 인원이라는 얘기를 막 해요. 그 전에 엄청 많이 썼어요 인원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네. 인원이라는 말을 막 하니까 이게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 측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군인에 대해서는 인원이라고 하는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원이라고 안 합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그러면 기자들이 또 찾아볼 거 아닙니까? 네, 다 과연 찾아봤어요. 그랬는가? 찾아보니까는 김치찌개 끓여주고 이럴 때 다 인원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봐라 민간인에 대해서도 인원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추가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아 이렇게 우리말을 못 알아들어. 그게 아니라 지시대명사로 인원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얘기야.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가면은 우리가 이걸 더 따져봐야 됩니까? 지시대명사로 인원이라고 쓴 적 그러니까요.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인원, 의원, 요원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발언의 맥락이 국회의원을 거기서 끌어내라. 그리고 이 목적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 안 된다.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고 맞습니다. 이게 인원이든 요원이든 의원이든 요 표현과 관계없이 전체 발언의 맥락은 이게 맞다라는 걸 다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나왔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국회의원을 끌어냈다라는 그런 지시는 내가 받은 적이 없지만 150명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렇죠. 이거는 똑같은 진술하지 맥락이죠. 않습니까? 예. 여기서 다 일치하는 거거든요. 맥락이 같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트집 잡기인데 그런데 아마도 이번 주에도 계속 할 것 할 같다. 것이다. 네. 그 지난주까지 주요 핵심 쟁점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냐 이 부분이었다면 뭐 이번 주부터는 계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어떤 그런 부분들 볼 것 같은데 이 체포 지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검찰 쪽 저는 증거라고 보는데 구금 장소를 이제 확인하려고 갔던 방첩사 간부 진술 나왔거든요. 요 내용을 나왔다는 거는 곧 또 체포 지시가 있었고 또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윤석열 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포 지시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체포를 어디다가 하려고 했느냐. 네. 소위 말하는 비원 벙커에다가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측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이 비원 벙커라는 데는 구금시설이 애초에 아니다. 그러니까 구금시설이 아닌 데다가 체포를 할 수 없는데 그럼 애초에 비원 벙커에 체포를 명령했다라는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냐. 근데 방첩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MBC 보도를 보면은 방첩사 간부가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진술을 했느냐. 이 지시가 있었는데 비원 벙커에다가 감금을 해보면 어때?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는데 이 방첩사 간부가 제가 이제 비원 벙커를 실제로 실사를 해보니까 실제 여기다가 구금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데 이 미결 수용소가 있는데 이 여기다가 구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체로 해서 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시는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가 부적합한 것 같아서 네. 일종의 플랜 B를 별도로 마련을 해야 했다. 즉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이 진술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네. 사실 비원 벙커는 구금 시설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죠. 그러니까 곰실 있어요. 제가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있어요. 또 정확히 아십니까? 뭐 제가 그 훈련 같은 걸 장교 시절에 했기 때문에 군 생활하면서 무시무시한 걸 많이 아이고 다 하셨습니다. 갑니다. 다 가는 네. 곳이긴 한데 하여튼 네. 좀 무서운 분인 것 같습니다. 예, 보면서 제가 좀 거짓말 같은 게 사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그 거짓말이 반박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놀랍습니다. 또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공포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진술을 또 나왔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보면 또 윤석열한테 불리한 내용들입니다. 다 계속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이제 결정한 수방사의 이제 조성현 이렇게 1경비단장이라는 그렇죠. 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8차 때 나온다고 합니다. 증인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진술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3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한 당일이죠.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당일 이 내란의 밤에 이날 훈련을 해야 되겠으니 공포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예.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 중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용현 씨의 진술에 의하면. 네. 그런데 12월 3일에 뭘 할지를 뻔히 이미 알고 있는데 공포탄을 준비하라라는 지시를 특히 몇 차례에 걸쳐서 했다. 이날. 네. 이라고 하면 그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유추 가능한 것이죠. 네. 가령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이제 계속해서 받았다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본인은 주장을 하다가 말았는데 네, 하다가 말았죠. 원래는 네. 하다가 헌법재판소 가서는 진술 거부해 버렸어요. 그렇죠. 예. 사실 검찰에는 이 사람이 진술을 했는데 다 했어요. 다 공소장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렇죠. 살인심판 가서는 네. 아니다. 아니다 이랬는데 이랬죠. 네. 물론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김용현 측 변호인이 지금 또 보도를 보니까 김용현 측 변호인이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을 또 접견을 하고 그것도 저는 좀 나쁘다고 상당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변호사들이 저쪽 변호사 있어요. 이준우 변호사도 있고 다 있어요. 여인영 변호사 있어요. 그 변호사들이 접견하는 거지. 김용현 측이 가가지고 접견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하려고 했던 정황이 지금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곽종건 사령관 측은 오지 마라 저 교부했다고 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접견을 했느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법률 서비스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왜 합니까? 자기 의뢰인 나서 서비스하면 되지. 그렇죠. 무슨 뭐 이 구금 상황에 관련돼 가지고 인권을 뭐 이 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좀 조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분들이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한테 조력받으면 되지 왜 남의 변호사가 가서 그거를 조력을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 뭐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아무튼 뭘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탄핵 심판에서는 주장을 안 했으나 그렇죠. 다 뭐 진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단계가 이후에 있는 건데 이진우 사령관이 설사 그러한 지시가 떨어질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김용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측으로부터 어쨌든 공포탄을 준비해라는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용도는 아마도 그 현장에서 공포탄 발사나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은 시위대나 그렇죠. 또는 의원들을 해산을 시킨다거나 좀 이렇게 그래서 끌어내기 용이한 환경을 만든다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의 배경이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파악 이런 것들이 좀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만 좀 더 봐야 될 게 비상계엄 한 달 전에 윤석열하고 뭐 이진우 등등 만찬에도 폭음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이후에 이진우 사령관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동훈 검색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폭음 만찬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폭음 누가 있어야 됩니까? 폭음이면 누구 한 명이 딱 떠오르네요. 네, 윤석열이 있어야 네, 되는 윤석열이 만찬인데 있어야 이제 되죠. 윤석열과 함께하는 네. 이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만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이 식사도 하고 뭐 술도 한잔 하고 이러한 만찬이었겠죠 아마도. 네. 그러한 자리에서 주로 이제 밥 먹고 술 먹으면 여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시점이 지금 이제 11월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계엄이 거의 이제 방아쇠가 당겨진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직전이었죠. 12월 3일이었으니까 거의 그렇죠. 직전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시점에 그런 폭음이 동반된 만찬을 하고 나서 네. 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휴대폰으로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을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검색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하필이면 그 폭음 후에 그걸 검색했다. 그렇죠. 예.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얘기했기에 뭘 얘기했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과 이 김건희에 대한 비난을 작성을 하고 그 한동훈과 가족들이 쓴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한동훈은 배신자이다. 네. 이런 대화를 하였기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이 아닌가. 아마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뭐 정치에 또 관심이 많고 그 고관여층은 한동훈의 그 게시판 논란, 당원 게시판 논란 그걸 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겠지만 이진우 사령관 잘 몰랐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알더라도 네. 그냥 뭐 대충 하는 대충만 것이지. 알죠. 뭐 대충 하는 때문에 것이지. 저렇게 화가 났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죠. 그 자리에서 누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구나. 내가 알아야 되는 문제로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 검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 뉴스를 왜 얘기하고 있느냐. 네. 누군가가 아마도 윤석열이 그러한 적개심을 굉장히 강하게 품은 그 시점이 11월 달이고 이 자리 뭡니까? 장군들과 만찬하는 자리죠. 네. 장군들에게 그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토로하였다라면 그렇다면 이후에 정치인 체포 지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적인 한동훈도 그러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게 일단은 제일 놀라운 게 뭐 이재명 뭐 이런 사람 들어가는 건 조국 들어가는 뭐 당연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한동훈이 왜 들어가 있냐 이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한 정치인 체포 지시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좀 더 정치적으로 확장을 해보면 이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친윤계 중심으로 한동훈 대표를 막 몰아붙일 때 아닙니까 굉장히. 근데 그 몰아붙이는 또 배경 이런 거는 친한계 쪽에서 이 김건희 특검 이런 것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와 맞물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윤석열이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이런 것의 어떤 근거를 이 배경을 좀 이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되는 어떤 부분이어서 맞습니다. 이러한 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살인 사건 같은 거 할 때 그 당시에 동기를 파악할 때 그때 검색하는 내용들도 증거로 정황 증거로 내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이상민 전 장관, 신원식 전 실장 같은 사람이 7차, 8차 변론기일에 나옵니다. 아마도 계엄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도 볼 거고 체포 부정선거 문제 이것도 다시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관해서는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이 적법성 그러니까 뭐 국무회의를 열었느니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할 텐데 이제 와서 이상민 전 장관이 뭐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단계죠. 또 입을 꾹 닫고 있을 가능성이 없겠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인 뭐 진술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데 단전 단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측에 유리한 증언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러한 의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는 그것을 아마 기대할 것이다. 국무회의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윤석열 측에서 적극적으로 뭘 하는 모양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측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지금 좀 이 대응하는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태도랄까요?
내란죄 이 형사법적인 어떤 그런 혐의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네. 사실은 벗어나지지 않죠 절대로. 벗어나기 어렵겠죠. 네, 벗어나지지 않지만 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어에 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래서 아마 단전 단수 부분과 관련돼서 뭔가 그 이 좀 자신들의 유리한 증거를 이끌어내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조태용 이제 전 국정원장 같은 국정원장이 경우에는 나오죠. 이 아마도 역시나 예. 홍장원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 홍장원 전 1차장의 평소의 어떤 뭐 행실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진술을 아마도 기대하는 그러한 이 어떤 흐름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원식 뭐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계엄 선포를 하는 뭐 맥락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할 텐데 이분들이 과연 그러한 어떤 의도에 어느 정도나 호응을 해줄 것이냐 아하.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이제 별개로 한번 판단해 볼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아유 오랜만에 이런 걸 봤어요. 옥새파동이 있었어요. 개혁신당판 옥새파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허나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특히 천하람 또 이준석 의원의 횡령 배임 의혹이라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일단 허은하 대표의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한 거는 이제 네. 기각이 된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소환 투표를 통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찬성 가결돼 가지고 당원 소환이 된 그런 상태인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것은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대표는 자신이다라는 그렇죠. 이유로 지금 이 대표 직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겁니다. 허은하 대표가. 네. 그래서 가령 이제 이 계좌라든가 당비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변경하거나 넘겨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직인이 필요한데 이 직인을 가지고 이제 지금 뭐 이 주장에 따르면 개혁신당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연락 두절이 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여서 그게 이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입장 표명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횡령 배임 의혹은 이준석 천하람 이제 두 사람의 경우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여기에 이제 그 연구 기관에 이제 연구소에 이제 이 대표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출한 돈 중에 이제 그 컨설팅 업체에 정치 대해서 컨설팅 업체한테 돈 6천인가 5천 줬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이 컨설팅 업체에 5,500만 원 네. 그리고 컨설팅 업체에 소속돼 있는 직원에 이제 500만 원 네. 이렇게 돈을 줬는데 아마 이 5,500만 원은 이 뭐 선거 컨설팅이나 뭐 정치 컨설팅 쪽으로 줬을 것이고 그다음에 요 업체에 소속돼 있는 요 관계자에게 500만 원 준 것은 아마 무슨 뭐 연구 용역 뭐 주는 명목으로 아마 줬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 별도로 14명의 이제 인사들에게 그중에는 방송 출연하는 평론가도 있고 네. 14명의 인사들에게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개별적으로 연구 용역 주는 방식으로 이제 돈 준 게 있는 것인데 예. 그러면 연구 용역을 줬기 때문에 보고서를 제출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연구 용역을 줬으니까 연구 보고서를 받고 보고서 그렇죠. 예. 요거를 돈을 이제 줬을 텐데 그러면 연구 보고서가 제출이 됐으면은 요게 이제 물론 이제 연구소가 갖고 있겠지만은 당 대표나 이런 수준까지 보고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연구 횡령 보고서를. 배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당원 네. 당규상에 또 뭐 얼마 이상의 어떤 그러한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수의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또 수의 계약을 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쟁점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요거는 당원 당규상의 쟁점이고 이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있어서는 과연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게 진실성이 있느냐. 과연 그러한 것들을 연구할 만한 사람들이 그 보고서가 이른바 이제 가짜로 나온 그렇죠. 보고서가 아니라 그냥 대충 적은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한 건지 그렇죠. 네. 실제로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한 거냐 이런 것들이 뭐 수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컨설팅은 실제로 컨설팅 계약이 그것도 이제 내용이 있는 것이냐 실제 제대로 컨설팅 계약이 진행된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판단이 갈려질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법적인 쟁점들인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이게 지난번에 이제 개혁신당이 이제 정당 보조금이나 이런 거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이제 당을 그 지금의 이제 이 크게 한번 합쳤다가 지금 나눠진 상태로 그렇죠. 이제 나온 것이지 네. 않습니까? 그때 정당 보조금 받으려고 크게 합친 거 아니냐라는 그 쟁점에 대해서 정당 보조금은 쓰지 않고 우리가 다시 토해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닌 방법으로 지금 쓰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이게 또 다른 쟁점이 돼서 될 가능성이 비난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는 안 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그 허은하 전 대표 기자회견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 공식 질문인 이번 주 전망 한 줄 평 또는 키워드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이번 주도 혼란스러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똑같네요. 혼란이 지속된다. 혼란. 지금 윤석열 측에 그 국민 변호인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만 가입하는 데가 아니죠.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가능하죠. 네, 아무나 가입을 하는 데인데 여기가 이 조직의 체계가 있습니다. 단장, 집행위원장, 지역지부 12만 명이 넘었다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엊그제 대구에 집회가 있었죠.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 뭐 동대구역에 무슨 뭐 몇만이 모여가지고 네. 여기가 이제 세이브 더 코리아라고 보수 기독교 극우 기독교계들을 뭐 이 또 일부를 대표하는 단체야라고 주장하는 이쪽 단체가 이제 개최한 집회인데 구국 기도회다라고 했는데 여기 굉장히 또 많이 모였다라는 걸 두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고무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공식 논평으로 이제는 막 그 윤석열에 대한 어떤 옹호 논평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혼란이 가중되고 거듭되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본격 대권 행보를 또 나름대로 시작하는 단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혼란이 거듭되는 상황,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재간둥이 박지훈 믿고 가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 영식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상민 PD는 네. 이게 뭡니까? 뭐예요? 네. 이게 이 핑크색. 네, 귀엽지 않습니까? 예. 네. 딴소리 할 뻔했습니다. 국민 귀엽습니다. 여러분들과 예.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본인이 선물이라는 의미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는지.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예. 네, 그냥 새로운 걸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네네네. 아주 귀엽습니다. 예. 화사하다. 감사합니다. 예, 이 나이 때 이거 해야죠. 네. 네. 이 나이 때라니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 넥타이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네. 핑크색을 하면서 오늘 또 어떤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탄핵 심판 인재 후반부 이번 주면 막 거의 종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또 정치권 여론전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아마 진실 공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7차, 8차, 특히 7차에서는 이상민, 신원식 전 실장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잠깐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만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김용현이라는 인물을 제외하고는 네. 비상계엄에 가장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국무위원 중에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죠.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윤석열 공소장을 제가 이제 지금 저희 코너 들어오기 전에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110쪽인데 그걸 다 읽어봤습니까? 아니요 다 읽지 못했고 예. 이상민 부분만 좀 보니까 좋습니다. 예. 예. 4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게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 이게 이제 공소장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시간하고 장소하고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다 돼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이제 결국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지시를 이행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면 네.
포고령 2호에 봤을 때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손당을 네. 금한다. 이것을 그대로 이상민 전 장관이 이행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개헌법과 관련돼서 가장 강력하게 동의했던 사람의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국회 나와가지고 이상민 전 장관 발언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입국답 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하루 종일 반복했기 예. 때문에 과연 헌재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건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측, 그러니까 피청구인 쪽에 유리한 증언만을 늘어놓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뭐랄까 가까운 공범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입에 가장 관심이 쏠릴 것 같고 사실 뭐 신원식 실장과 관련해서는 실제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가 있었냐 이게 중요할 텐데 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유의미한 증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헌재에서 또 추가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말씀해 보세요. 인원이라고 하죠. 거부. 제가 언제 인원이란 말을 썼습니까? 그 참 인원 말 그렇게 많이 쓰셨으면서도 거기서 또 아니라고. 당신이 그러고. 사람이야? 예? 예? 유인원? 제가 인원입니까? 아. 제가 언제 인원이란 말을 썼나요? 그런 기억이 없고. 어쨌든 그 인원들이 들어가가지고 한 거는 인원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니까. 계속 쓰시면서.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한 3번 쓰지만요. 인원이라고 하죠. 평소에도 인원이라는 표현 엄청 너무 쓰시는데요? 쓰시는 것 같은데요. 유인원 닮았어요. 잠깐만 이분이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우리 대통령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헌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수사 기록을 불법 취득을 하고 이거 오염된 증언과 메모가 얼마나 가득해요. 잘 알고 있구만. 우리 김 의원밖에 없어요. 오늘 그거 만나러 온다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재판이에요? 침 다 튀기는구만. 그 앞으로 진행해 주세요. 김기현! 제가 언제 그랬어요? 오염된 성대모사를 하고 있어요. 오염된 성대모사. 죄송합니다. 오늘도 접견도 가신다고 합니다. 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 이 이제 변론기일에서 막 이번에는 상관이 사무총장도 나오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돼서는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부정선거를 계엄 선포의 이유로 저는 이거 자체도 그냥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자 어떤 부분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던 변론기일 중에 네. 가장 핵심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게 윤석열이라는 피청구인 입에서 계엄 사태에 자신이 어떤 직접 지시한 내용은 무엇인가? 네. 어떤 것을 인정한 내용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자백을 해버렸던 내용이 요 얘기예요. 선관위에 계엄군 보냈다. 군투입 내가 했다. 내가 지시했다. 이걸 갑자기 인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의견이 어떤가 네. 이걸 들어봐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의 그 서울대법대 동기이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국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네.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화가 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분 실제로 뭐 사무총장님. 어떤 압수수색이라든지 법적으로 과거에 이 부정선거 관련된 판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런 답답함 아닐까요? 서울대법대의 동기인 나의 친구 윤석열이 나의 동기 윤석열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에 왜 대한 이랬냐? 어떤 그런 분노가 있는 것 같고 윤석열 피청구인이 헌재에서 했던 진술들을 보면은 선관위가 실제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스크린하라고 지시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거다. 예. 이렇게 진술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김용빈 중앙선관위 이 사무총장이 실제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일단 좀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거의 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뭐 실제 뭐 그렇게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나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가 이제 사실 복사해서 붙여넣기라고 맞습니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같은 내용이었다 보니까 근데 다만 피청구인 쪽에서는 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큰 얼개는 변화하지 않는데 이 중앙선관위 쪽에 나오는 이 표현들의 차이, 국회에서 나왔던 진술의 차이, 이 표현 하나에 또 문제를 삼아서 왜 네. 진술이 또 달라지느냐. 그렇죠.
큰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지적하는 그런 태도를 또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사실 헌재 재판관들도 과거에 변호인 측에서 좀 도를 넘는 진술을 하게 되면 딱 말을 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사실 저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자, 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선생님이- 갑자기 김성태 의원까지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실 중요합니까? 이게 빨리 이제 정리가 돼서 예. 정말 국민들이 이게 정말 힘듭니다. 저도 여당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독사스럽고 정말 안타깝겠습니까? 뭔 소리를 하시는지. 왜 웃어요? 아니 소리가 뭔 소리인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말 이대로 안 된다. 예. 이 대통령께서 달빛 그림자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당의 그 대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지층에 호소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뭘 됩니까? 아니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지지층에 그렇게 호소하면 안 된다. 네. 전체 국민들 바라보고 그렇게 사실상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아니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그럼 호소를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윤석열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되죠? 저에게도 호소하지 마십시오. 박 선생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변론기일이 7차, 8차 13일이면 정해진 시점입니다. 추가 변론기일은 아직 헌법재판소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좀 앞으로 전망이 될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변호사님은 네. 뭐 이번 주가 아마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제가 저는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저는 한 번 정도 다음 주 화요일이나 뭐 목요일이나 한두 번 정도 아. 더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화요일 목요일 열리다 보니까 네. 아마 헌법재판관 쪽에서 변론기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일단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론기일이 마무리가 되려면은 최후 변론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대목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요. 차원에서는 변론기일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이쪽에 증인 채택이 현재 보류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네. 추가 기일 연장에 대한 가능성 언론들은 좀 높게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장외 여론전이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죠. 안국역 주변이 시끌시끌한 것도 감안을 해본다면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네. 지금 심지어 인권위까지 이 안건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명분을 또 피청구인 쪽에 방어권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명분을 주는 셈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틀에서 3일 정도 더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이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고 나서 63일 이내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아마 넘겨서 평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을까. 아하. 뭐 그렇게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홍준표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홍준표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법 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에도 맞지 않은 이 추운 겨울날에 일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가다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 같아서는 탄핵 그 집회에 나가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래 안 나오셨던데. 안 나오셨대요. 아니 동대구역. 경북도지사는 직을 걸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노노노 가면 또 무구연대에서 대선 못 나가게 하려고 선거법 위반으로 또 걸어버리죠. 그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러면 뭐 왜 같은 갔습니까? 공직자인데 왜 갔습니까? 왜 갔습니까? 거기하고 내가 비교하나? 급이 다른데. 그래서 급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빨리 풀어주고 네. 다툼의 여지가 이렇게 많은데 빨리 풀어줘야죠. 아. 안 그렇습니까? 뭐 그렇다고 남고 학교 얘기를 자꾸 왜 하시? 선후배 사이에서 빨리 편들어야지. 편을 왜 듭니까? 그래서 구속영장부터 무효입니다. 예?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잖아. 아직도 그 얘기입니까? 그 수사처는 모두 무효인기라. 그래 봅니다. 아유. 근데 이제 법률가이신데 너무 그 이제 법치주의와 이 헌법의 질서를 우리 홍준표 시장님까지 이렇게 부정하시면은 노노 일반인 나중에 대선 경선 일반인은 가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법 절차에도 맞지가 않고 도리에 맞지가 않다. 네. 빨리 윤 대통령을 풀어줘라.
이게 내 입장. 아니 제가 예상하건데 우리 홍 시장님은 나중에 대선 경선 나가시면 입장 또 바꾸실 거잖아요. 방자하게 이거는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꾸실 것 자, 같은데. 지금처럼 정태적 균형 감각.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뭐 좀 전에 김기현 의원도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윤석열 옹호하는 뭐 내용의 얘기 아니면 접견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윤석열은 제 생각이 개인적 생각인데 대통령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옥중에 있을 때 술도 안 마시고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예. 변호사들을 66번이나 계속 만났다고 그러고 옥중에서 더 바쁘다. 이런 느낌도 뭐 드네요. 외부인 접견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7번을 만나서 총 70회를 만났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물론 이제 다 변호인 접견이라고 부정은 했습니다만 네. 황제 접견 아니라고. 음흠.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그 이제 유명 인사들 특히 이제 우리가 알만한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실제 수감됐을 때 얼마나 접견을 많이 이어갔는가를 보자면 그 평균치를 훨씬 뛰어넘더라고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다 돈 아닙니까 변호사님? 돈이죠, 돈. 그죠? 다 돈이죠. 부를 때마다 돈이 들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네. 거 보면 어쨌든 뭐 황제의 면회, 뭐 접견이라는 표현보다 황제 면회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횟수의 접견을 내지는 면회를 하는 걸 봤을 땐 정말 그 대통령직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바쁜 것 같고 지각 출근, 늑장 출근, 심지어 가짜 출근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본다고 하면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이 훨씬 더 바쁜 게 더 맞는 것 같고 열심히 더 사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이 생각이 좀 생각도 들고 듭니다. 이거 저기 아까 김기현 전 대표도 나오셨었고 뭐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윤석열 접견을 간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개인 차원 접견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당 전체가 간다. 그냥 간다고 뭐 가요 가면 어때요?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한 몸이다. 예, 그 선택한 거잖아요. 아 저는 그 이해가 안 돼. 자꾸 왜 뭐 개인 차원이냐 당 차원 이런 얘기 하고 그냥 그 윤석열 내란이 맞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흔한 예로 예. 우리 막 그저 우리 정부에서 일본 쪽에 그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 복납하러 가면 다 네. 그 논란될까봐 개인 차원의 네. 방문이고 뭐 신사 방문이다 이런 식으로 저기 얘기했을 때 평가를 뭔가 좀 의미를 좀 축소했을 때 국내에서 평가할 때는 그게 어떻게 개인 차원의 접견이냐 이런 비판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이 개인 차원의 접견이라는 게 이게 순 말도 안 되는 핑계지. 어떤 국민이 전직 대표들 혹은 지도부의 방문, 뭐 국회의원들의 방문을 개인 차원의 접견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사실 뭐 당 지도부가 맞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하는 그런 개개인의 헌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 윤석열을 만나는 것조차도 개인 차원의 접견이 아닌 것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수 네? 장관 나왔네요.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아유. 예. 국무위원으로 국적이 어디요? 국적이요. 그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네. 그래도 말씀드린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흠. 저도 방문하겠습니다. 갑니까? 저도 방문해야죠. 아, 안녕하십니까? 여기를 방문했죠?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문수가 닦았습니다. 예. 나 눈물이 납니다. 아, 진작에 좀 찾아오지. 그렇습니까? 우리 엠비님 국적이 어디요? 뭐 합니까? 한국이죠. 도대체 뭐 하십니까 두 분? 네,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건 알죠. 그렇습니다. 진행해 주이소. 합니까? 두 분 만났는데 진짜 우리들은 별로 안 친해요. 관찰한 거 아는데 요새 의미를 좀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만남을. 친이계니까 모인 거예요. 친이계니까. 둘이 친이계 맞나? 친이계니까 국적이 어디요? 나 국적이 뭐 한국에 왜 친이계를 부정합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그래? 그래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난 거 보면 정치의 계절이 이제 도래할 것 같긴 한데 네.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선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대선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야기가 좀 돌았던 것 같은데 장관이 MB 전 대통령 만나러 간다. 이거는 자체는 뭔가 출마의 생각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요. 과거 보도를 보면 SBS 기자들이 취재할 때 일단 답장을 하트로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네. 대선 출마 의사 있습니까 했더니 답장을 하트로 보냈대요. 네. 하트가 문제입니까? 하트가 국적이 어디요? 하트가 국적이 하트는 내 됐습니까? 마음속에 심장이 저장. 국적이 어디요? 하트비트. 뭔 소리입니까?
김문수 개그를 부정합니까? 개그가 아니에요. 그거가. 관등성명 대봐요. 관등성 박지훈 소령.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저한테 관심이 갔는데 네. 하트 이후에 하트 이전 이후까지 그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네. 어간이었는데 자신이 김문수 장관의 공식 워딩입니다. 네. 자신이 국무회의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계엄을 반대했을 거다. 아.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 후에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뭘까? 음흠.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그 본회의장의 모습에서는 그래도 이게 이제 장관직을 맡고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이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내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반대했을 것이다. 네. 요거는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 말고 중도 무당층에게 좀 뭔가 이 어떤 지지를 노리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워딩이라고 봐서 처음에는 건강이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대부분 이제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게 자신이 대선 출마에 대한 큰 욕심이 없다라는 전언도 있었다라고 전 전에 들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하트가 나오고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반대를 했을 거라는 워딩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만난 걸 보면 김문수 장관이 대선 국민의힘 주자로 대선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매우 높다. 매우 높아졌다라는 생각에 다른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매우 궁금해지고 매우 있습니다. 궁금해서 오세훈 시장님. 아름다운 서울에서 제가 서울시장입니다. 알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굉장히 야지를 놓고 있는데요. 야지라니요. 야지란 말을 쓰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사회자가 그렇게 반일적으로 나오는 것도 좋지 왜 않습니다. 그러세요? 한미일 외교가 이른바 윤석열 외교, 왼수결 외교가 저는 옳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계엄은 반대하지만 외교 안보 노선에는 예나 지금이나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옥신각신하면서 뭘 했나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서울에서 할 말 없으면 노래 부르시네요. 서울 노래 부르는 게 그렇게 편지인가요? 아닙니다. 김동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김동연식으로. 고맙습니다.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교엔 찬성하면서 또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는. 요크를 딱 하는. 늘 이제 오세훈 맥락 시장님 딱 맞아요. 오세훈 사실, 시장님다운 예. 화법입니다. 골고루 그러니까 아니 이제 아니. 사안을 다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아 근데 명태균 명? 그거는 제가 관련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입장을 밝혔잖아요. 입장이 뭐 알죠. 근데 이제 명태균 특검법도 우리 지금 현명하시고 또 자애로우신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못 하시네요. 다른 대선 네. 주자들이 한강으로 따라 나오세요 다. 다른 대선 주자들이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을 자신 스스로 높다라고 점치는 이유가 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그럴 텐데 지금 아까 나왔던 그렇죠. 홍준표 시장님이나 오세훈 시장님이나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좀 보시죠. 헌재에서 그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오늘 변론 진행이 되는데 일단 최상무 권한대행이 또 어떻게 또 할지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받을지 말지 또 오늘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더 이 내용을 네.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사람들이 있을까? 전혀 앞으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 이미 어제 JTBC 보도로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 공문이 나왔어요. 이제 여야 합의로 이 사람들을 임명을 할 것이다. 서로 여야가 합의했다라는 의미의 공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명분으로 여야 합의를 들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미 절차상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다라는 그 어떤 히스토리가 담긴 영상들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만 어제 나왔던 보도는 또 다르거든요. 국민의힘의 공문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의 마은혁 공문이에요? 이름까지 담겨 있는 네.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할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거는 뭐 아주 가까운 시기에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내몰리고 결론이 있다는 날 생각이 것이다. 들고 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간단하게 대해서 헌법에 구조 딱 적혀 있어요. 110 조문은 제가 까먹었는데 이거를 뭐 110조인가 그렇 있습니다. 이거를 더 예. 언급하거나 강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랄까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다른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과 명문보다 이것을 막아내기가 제일 어려울 것 어려울 같고 것이다.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 그 내란 특위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습을 우리가 감안을 해봤을 네. 때 가령 이제 비상계엄 문건을 뭐 가로로 접었네, 세로로 접었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답변을 못한 것을 보면 지금 계속 지금 국회로부터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상의 마지노선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못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가 더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전 대통령 한마디 하고 나오셨네요. 가겠습니다. 예, 한마디 하십시오. 윤석열 그 사람을 발탁한 그날을 후회합니다. 예, 좀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요. 말렸는데 그때 제가 이 사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 해서 좀 불편했지만 내정했죠. 오, 그래서 이런 정부를 탄생시킨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크고 자기가 좀 송구하다 이런 말씀 분명히 이거 드립니다. 진짜 했습니까 이 말? 했단 말입니다. 한겨레 아, 쪽하고 했군요. 아, 깜짝 인터뷰를 한 것 뉴스도 같아요. 보세요. 뉴스. 아니 뉴스 깜짝 놀랐어요. 작전 전화 왔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저기 문 전 대통령님 현실 정치에는 잘 개입을 안 하실 것 같더니만 그러니까요.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 할 만한 말씀들을 이번에 많이 하신 것 많이 같은데요. 하셨던 그걸 좀 잊어주세요. 예, 아니, 근데 잊어주고 싶습니다. 아니 잊어달라고 또 하시면 문재인입니까? 아니 잊어달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또 자유한국당 또 국민의힘 치고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진짜로. 웃지는 마시고요. 예, 아니 근데 진짜로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기존에 박 씨가 혹시 박근혜 박 씨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잘한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 문재인 전 대통령, 저기 인터뷰 있는지 제가 체크를 못했었네요. 인터뷰를 하셨군요. 후회를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식당은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 통판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국내 상황도 혼란스럽지만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외교적 상황도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김준영 조국 혁신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 얘기 좀 하면 대내적으로는 관세 전쟁을 선포를 했고요. 자,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 뭐라고 보십니까? 거의 모든 분야라고 할 수 다 있어요. 우려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관세 전쟁, 네. 보편 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뭐 모든 나라가 비슷비슷한데요. 거기에다 우리는 분담금 문제도 있고요. 방위금. 그다음 우리가 미국에 대량으로 투자하면서 약속받았던 보조금, 네. 그렇죠? 반도체, 자동차, 뭐 디스플레이 다 포함해서 여기도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했던 걸 안 줄 가능성도 있고요. 안 줘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빨리 받든지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 때도 우리가 투자하면서 반대 거꾸로 여기 투자를 하니까 지을 때까지라도 예외 조항으로 우리도 보조금 달라고 돈을 좀 그때 이미 달라. 받았었어야 하는데 협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예.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대만은 빨리 땡겨서 받았거든요. 대만 받아갔습니까? 네, TSMC는 많이 받아갔고요. 우리는 일부는 받았는데 일부 아직 못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나마 북한 문제, 한반도 긴장 완화 문제는 조금 희망적인데 그 외에는 문제는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우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훨씬 더 타격감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타격감이 크다. 예를 들자면 네. 멕시코한테 뭐 한 달 유예됐지만 이렇게 때리면 멕시코에는 예를 들어서 방어할 무기가 그나마 있습니다. 아보카도라도 존재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보카도의 예. 90%를 멕시코에서 안 준다 하면 되니까. 안 준다 하면 미국 내부에서 불만이 예. 생기고 지금 사재기도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만큼 투자했는데 갑자기 우리 투자 안 한다 하면 우리가 가치 타격을 입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아하.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국을 두고 ATM, 머니머신이다 하고 뭐 아주 내가 뭐 호구라고 보는 거죠. 예. 지금 말씀처럼 뭐 다른 각국들은 트럼프 시대에 바삐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가장 더 안타까운 부분이 네. 이제 권한대행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리더인데 아직 전화조차 못했고 통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조금 이 답답합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 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은 불행한 거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뭐 이렇게 안 겪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최대행이 지금 수명이 다 얼마 남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대행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다음 정부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부담을 줄 때문에 수 있는 부담을 줄 수 거니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훨씬 더 미국한테 우리가 네. 더 압박을 받아서 다 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한테도 그런 정도면 트럼프의 무차별 공개에 당했을 거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최악은 저는 윤석열이 있었던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좀 차악이다. 차선이다. 오히려 최상목이 있으니까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한시적이니까 더 못한다. 네. 요거만 유지하는 게 또 트럼프 입장에서 저 사람하고 대화가 될 일이 아니니까 놔둔다. 그렇죠. 윤석열 때보다 그건 낫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직접 자기가 이 시바 보셨잖아요. 예. 누구를 데리고 와서 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영양가 없는 최대행을 불러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간다고 하거든요. 아마 루비오 국무부 장관하고 만난다고 하는데 제대로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 독일에서 그 안보회의 그때 만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나면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윤석열이 2년 반 동안 하던 게 이거잖아요. 요거 가서 보는 가서 거. 뭐 장례식 가서 가고 슬쩍, 예. 그다음에 유엔 총회 모든 정상이 100명 이상 모이는 데서 잠깐 보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안 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네. 영향가가 없는 거고 오히려 대행이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교 전문가의 외교 담당자이 만나서 사실상 지평을 좀 넓혀놔야 그러니까 국가를 결정할 여러 관세라든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네. 뭔가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이런 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 사실 지난 7일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좀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요. 언론들은 트럼프가 선물 보따리를 챙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상회담? 겉으로는 확실히 제압한 듯이 보여요. 네. 거의 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방식이잖아요. 지금까지 콜롬비아한테도 그 불법 입국자들 비행기 실어서 갔을 때 이거 안 받았거든요. 착륙 허가를 안 했는데 네. 그러면 보편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착륙 허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멕시코도 국경 수비대 10,000명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한 달 미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일본한테도 겁을 주다가 일본이 와서 사실 자진 납세 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약속들이 실제로 다 진행되느냐 봤을 때 최소한 겉모양은 일본이 미국한테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 같지만 네. 향후의 실천 문제에서는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위비 두 배 늘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일 간에 한미일 간에 했을 때 일본을 그때부터 향후 4년간 5년간 방위비를 2배로 늘리겠다는 건 이미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재탕인 부분도 있고요. 좀 세부적인 부분에 가서는 조금 살펴볼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상황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일본이 이렇게 대처하는 거 봤을 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의 문제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후순서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보면 멕시코, 캐나다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EU로 갔다가 한국이 아마 그런 거는 트럼프도 알고 있나요? 지금 여기 가서 최상목하고 대화할 거 아니다라고 그걸 알고 있나요? 그걸 알고 있죠. 다음 정부에 하여튼 제대로 된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하겠다. 이거 그렇죠. 보시면 CBS가 그 뭐랄까요 르포 취재 따라다니면서 하는 수행 취재를 한 2달간 했어요. 그러니까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거기에 한국에 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지금 봐라.
나보고 예측 불가라는데 한국 상황이 더 예측 불가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 예. 내가 지금 뭐 윤석열이 탄핵에서 빠져나오면 만나겠지만 이 말을 여기 지지자들은 마치 나올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예. 이 맥락을 보면 트럼프는 아니 지금 묶여 있는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네. 그렇죠. 대화할 필요가 없다. 트럼프의 특성상 이익이 안 되거나 별 영향가 없으면 안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그거를 연장시켜서 보면 한국에서 확실하게 권력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협상은 안 할 수도 있다. 네. 물론 보편 관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 때렸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일방적으로 때리기 아하. 때문에 예. 협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관세 얘기했는데 네. 중국하고는 본격적인 관세 전쟁 시작된 네. 것 같아요. 네. 또 불특정 다수 국가에게 관세를 상호 관세 매기겠다 예고도 한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포함됩니까? 이거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보편 관세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한다는 방식은 트럼프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예. 때려서 음흠. 양보 받아내고 조금 낮춰주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예, EU 다음에 우리가 올 것 같고 그러나 오늘 한 것은 품목별인데 전 세계에 일방적으로 다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철강인데 철강. 그게, 예. 이게 이제 25% 관세를 붙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당장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앞으로 보편 관세, 상호 관세 등등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조금은 늦춰져 있긴 하지만 결국은 관세의 어떤 피해를 우리나라 입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맞습니까, 의원님? 가장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한국이 자유무역과 개방, 통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바탕이라면 지금 트럼프는 그 자유무역 체제를 미국이 사실 만든 것임에도 네. 불구하고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손해 보니까 규칙을 바꾼 겁니다. 이게. 깨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처음 들은 네. 자유무역인데 이때까지 동맹국이나 뭐 자기 상대국들이 전부 미국 시장을 이용했다. 네. 그러니까 보호무역이 더 공정한 무역이다. 자유무역이 공정하지 않고 보호무역이 공정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말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공정무역이라고 씁니다. 공정무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드가 아니야, 페어 트레이드라고 같이 F로 시작하는데 예,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가장 취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멕시코와 캐나다와 중국에 우리가 그 우회 수출을 많이 또 하고 아, 캐나다나 멕시코, 이런 중국 통해서 예, 수출하는 중국은 거. 우리가 반제품을 예. 해서 중국이 완제품을 가는 생산하는 거. 방식이고 예. 멕시코 우리나라 기업이 500개 이상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현대 예. 기아차 25만 대 중에 아, 15만 대를 멕시코에 생산해서 해서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게. 보내는. 근데 그게 벌써 이제 밀리긴 했습니다만 바로 받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EU에서. EU는 맞설만한데 물론 지금 전 세계 수출국 1위는 미국. 네. 중국. 수입국 1위는 미국입니다. 네. 그리고 수출 수입은 2위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이 말은 뭐냐면 이 정도의 시장과 이 상품 수출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보복 관세를 할 수 있잖아요. 네. EU는 고당함인데 EU가 나머지 국가들 예를 들면 한국 포함해서 멕시코, 캐나다 이런 국가들과 일종의 자유무역 연대가 나오면 아하. 미국에 대항할 수 있다. 우리 혼자는 대항하지 못하지만. 아, 다 같이. 그렇죠. 전 세계 다 같이네. 그렇죠. 그러면요. 미국이 아. 관세가 먹히지 않는다는 일종의 연합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고 네. 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네.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하여튼 혼란스러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의원님께서 그나마 괜찮은 게 이제 북한 관련된 부분이다. 특히 최근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한에 완전 비핵화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핵보유국 얘기했던 거에 비하면 그나마 좀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네요. 저는 뭐 뉴클리어 파워 자체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무장강도 그러면 네. 무장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지 무장강도가 합법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불법적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전과는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있는 것 자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를 앞에다 놓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비핵화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바이든이니까. 네. 그럼 이걸 좀 뒤로 물러나서 목적으로서 비핵화를 하되 그전에는 실질적 핵을 갖고 있으니 예.
핵군축이나 군비 제한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아. 근데 물론 이 협상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목표를 뒤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트럼프의 방식은 확실히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되지 않는다. 아,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그 부분일 겁니다. 북미 회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있겠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트럼프는 확실히 할 겁니다. 아, 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일기 때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게 지금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감이 엄청인데 그 이유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2년간 상하원 장악했죠. 네. 주지사 죄송합니다. 주지사에다가 대법원까지 다 트럼프 쪽 트럼프가 사람입니다. 근데 예. 이게 2년 안 가면 뒤집어지고 또 바뀔 수 중간 있습니다. 선거는 원래 예. 역사상 5번밖에 예. 현 정부한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판 선거가 되기 때문에 네, 네, 바뀔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 2년에 구조가. 지금 2년도 안 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감이 있는데 그럼 북한 역시 2년 안에 할 텐데 네. 문제는 북한이 받을 거냐. 김정은이 그걸 받을 것이냐. 2019년에 아하. 세게 뒤통수를 맞아서 예. 미국에 대한 신뢰가 일단 없고 두 번째 그때보다 북한이 급하지 않은 겁니다. 아. 북한의 전략적 가치도 너무 높아졌어요. 아. 그때만 하더라도 예. 러시아와 중국이 적어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협조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만큼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협조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오히려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북한의 몸값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다. 그래서 뒷배가 있으니까 나한테 나를 끌어내려면 아하. 나에게 합의를 받아내려면 엄청난 선물을 해줘야 될 거라고 아마도 요구할 가능성. 하노이 그때보다 훨씬 커졌다. 그렇죠. 그런데다 하노이에서 뒤통수 맞았잖아요. 네네네. 이 두 가지가 겹쳐질 때 아. 북한은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절대 안 주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아, 자 이제 문제는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 몸값도 지금 올라갔다고 말씀하시고 네. 트럼프는 장사술 어떤 그런 거 뛰어난 사람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패싱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확실히 패싱은 맞는데요. 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있었다고 생각을 네. 합시다. 그럼 진짜 패싱입니다. 왜? 윤석열은 대북 강경책이잖아요. 아, 그거를 바이든은 동조를 해줬고요. 근데 만약 만나버리면 북한과의 협상을 반대하고 희명한 평화를 얘기한 사람은 완전히 패싱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갈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 한반도 긴장이 북한이고 남한이고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낮추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단 협상을 시작하게 하고 네, 그러나 우리가 하루빨리 새로운 민주정부를 건설해서 오히려 이건 우리의 일이다. 한반도의 일이기 때문에 빨리 플레이어로 합류해야 된다. 아,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정부가 지금 좀 구성이 돼서 그 같이 이제 이 세 나라가 같이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의 장점은 큰 그림이잖아요. 아, 근데 이 큰 그림에 실제 협상이 없이는 완결이 안 됩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거를 노릴까요? 우리가 들어오는 걸 노릴까요? 싫죠. 아, 그러니까 싫은데. 사실 2018년, 예. 19년 잘 될 때도 그거는 뭐 기본입니다.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긁어치죠. 예. 북한도 한국 빼고 하고 싶고 네. 미국도 한국 빼고 미국도 하겠지만 같이 단둘이 보고 싶을 근데 건데. 악착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반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합의 없이 네. 북미만 해서 될 수 없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피력하고 사실 우리가 빨리 뛰어들어야 되고 그런 외교력을 발휘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외교력이라는 거는 막 강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너무 약으로 가는 거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 실리를 잘 추구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 정부가 네. 바뀌거나 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리더가 그 역할을 정말 충분히 해야 되겠네요. 충분해야 됩니다. 가장 그래서 중요하겠네요. 국제적 공론화를 시켜야 예. 되고 그다음에 일본도 여기가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중국도 반대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북러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사실 지금 중국과 북한이 사이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북러도 예. 우리가 살상무기나 파병을 안 보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다행히 사실 보내려고 하는 걸 다행히 막 보냈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어쩔 뻔했습니까, 진짜. 그래서 러시아도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 직접 만나서 확인한 바로는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아, 러시아한테. 그렇다면 예.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까지 원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는 러시아와 또 관계를 해서 북러가 접근을 덜 할 수 있도록 이게 외교입니다. 참 외교가 오늘 얘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정말 중요한 시점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외교라는 거를 너무 잘해야 된다. 이게 너무 좀 무섭기도 하고 또 큰일 날 수도 있겠지만 또 잘하면 또 이게 또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미국한테 의존할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이 상황을 뭐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트럼프가 군대를 보내서 윤석열을 구출한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납득할 수 무시했는데 없는데. 예. 미국의 포린 폴리시라는 외교 예. 잡지에서 예. 그 사실을 이렇게 실었어요. 예. 저 국제 망신인데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지금 5위의 군사력에다가 네. 10위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12위 10위권. 경제력. 근데 그 사이에 워낙 네. 촘촘해서요. 우리가 G7 바로 바깥에 있거든요. 아직.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외교를 확장해서 러시아도 관리하고 중국하고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EU하고도 공동행동, 공동보조하고 이런 좀 전방위적이고 다변화된 외교를 할 때가 됐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안타깝지만 우리한테는 전화위복의 기회. 어쩌면 기회다. 전화위복의 정말 기회. 윤석열이 계속 있었으면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저는 뻔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게 이 탄핵 전국에서 그게 더 다행스럽다고 생각도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보면 변론기일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마 13일까지 8차가 잡혀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근데 좀 양상이 네. 두 가지가 저한테는 저는 이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체 방향에서 이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돌아오느냐 게 합당하냐. 네. 그다음에 대통령에 있을 때 위법해가지고 대통령직 수행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만 다루는 것이 현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어 인용이니 인원이니 요원이니 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로 지금 아주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인원 그래서 요원 의원. 네. 대세는 분명히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네. 인용이 되리라고 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아마 그것도 내부에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정치 투쟁을 한다. 예. 법률 투쟁이 아니라 법률 예. 투쟁을 하면 자기가 대통령 수직에 얼마나 합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걸 보면 아마 이거는 각오하고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정도와 반면과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가면 이길 수도 있으니까 정권을 연장시켜서 사면하는 쪽이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이것 말고 다음에 형사재판에서는 지금 실제로 증인들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사형 아니면 종신형인데 네, 무기징역, 무기금고. 무기징역인데 네. 그거를 오히려 우려해가지고 헌재에서는 오히려 정치 투쟁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대구역 그 집회 좀 보셨습니까? 또 네. 국민의힘은 약간 고무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이전에도 고무가 됐으니 저렇게 탄핵 인용이 확실한 사람한테 가서 조아리고 면회를 하니까요. 네. 네, 저도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만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고 이렇게 저도 예. 저 초중고 대까지 저는 예. 다 나왔는데 그런데요. 대구에서. 예. 이거는 네. 그러니까 국렬이 나중에 분열되고 지금 헌법의 권위까지 네. 헌재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정말 정치인들이 해야 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쩌면 저도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픈 게 정말 저게 무슨 대구 민심인 것처럼 이렇게 막 보도도 되고 또 정치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윤석열이 인정하지 않고 메시지 계속 보내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반영된다고 봐야 되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거를 받고 예. 또 그걸 메아리를 쳐주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메아리를 치고 네. 그거를 또 언론 또 거기다가 또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더하면서 네. 제가요 하루에도 한 수십 통에서 수백 통 전화 문자 테러 받을 거예요. 예. 의원님 왜 그걸 봤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반대. 온갖 그거를 제가 하루 종일 그냥 참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자 이제 변론기일은 2번 남았고 혹시 추가로 변론기일이 잡힐지 아니면 언제 선고가 되고 마무리가 될지 우리 당내에서 이제 우리 박은정 의원님 여기서 이제 주력으로 뛰시는데 네. 이제 저도 뭐 동의합니다만 이제 13일입니까? 13일 후에 뭐 한두 차례 그다음에 아니면 최종 진술 그다음에 한 10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으면 14일 정도 변론 필요하면 결정문 적어야 되니까. 3월 초?
3월 그래서 초? 3월 예. 초는 되지 않을까. 길어도 3월 중순까지는 되면 음흠. 매우 유사하다. 2017년하고 아하, 매우 유사한 그때랑? 시기에 예. 조기 대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가 그래 결국은 5월 9일 날 5월 10일 이제 선거 그렇죠. 5월 9일이 선거를 했고 5월 10일이 출범했으니까 사실 이게 예. 인수위가 없어서 그때도 음. 했지만 인수위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인사나 조직들이. 예. 바로 정부가 그 다음 날 이렇게 출범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한 합니다. 두 달 정도 주잖아요. 그거 있는 게 좀 편한데 근데 사실은. 뭐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죠.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이름 자체가 저도 참여했었는데 음흠. 국정기획자문위원이라고 오히려 네. 인수위라는 이름을 안 붙였었어요. 붙일 수가 없죠. 인수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아마 국민의힘도 사실은 조기 대선을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거든요. 일부 뭐 정치인들은 지금 벌써 활동도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저렇게 또 행동하는 아니 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딜레마네요.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기도 같이 당연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했더니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졌잖아요. 완전 졌잖아요. 이번에는 계속 가면서 이거를 사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구도가 이재명 대 반명의 구도로 가면 음흠. 이긴다고 생각하고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밀고 있는 거고 그래 계속하고. 가서는 안 되고요. 예. 헌법 수호 세력과 아하. 반헌법 세력, 민주 세력과 반민주 세력으로 가야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반민주와 반헌법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체 공동전선을 해야지 이길 뿐만 아니라 이기고 나서도 제대로 된 정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탄핵이 만약 결정 나도 국민의힘은 계속 저렇게 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 그럴 것이다. 그러려면 예. 이게 반으로 만약 갈라진다면 반반 거의 되면 내란 상황이잖아요. 내란이죠. 내전 그러니까 내전. 네. 사실은 극우 세력만 제외하고 나머지 연합군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이거 나중에도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그래서 높네요. 저는 오히려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시간을 더 주고 뭐 방어권 이거는 음흠. 그냥 은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뀔 리가 없고요. 네. 오히려 빨리 마무리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외교도 그렇고요. 네, 외교도 그렇다. 자, 지금까지 김준영 조국 혁신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 상단 고정 링크 또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이 됩니다. 김진애 의원의 일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